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현미병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들어두면 좋은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핫한 일이죠. 지금 뭐라 그러죠? 주식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포모라 그러나요? 나만 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오르는 부동산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4, 50대 분들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아니면 적게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불릴 수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효석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어떻게 드릴까요?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만 구독자가 될 것 같고요. 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이제 6년 전에 SK증권 자산전략팀장으로 제가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제 쫄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를 하겠다는 애널리스트가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이 계속 커졌고, 애널리스트를 제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유튜브 채널 기반으로 해서 요즘에는 지금 이제 3년 전에 저희 창업을 해가지고 HS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저기 근처에 있고요. 어디예요? 회사가 저기 그 아레나 빌딩이라고 네. S5일 주유소 유명하던데 네. 거기 옆에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직접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그러나요? 네, 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행이나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펀드 이런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투자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저는 이제 사실 투자라는 걸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나도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나요?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투자는 교육이 가능한 걸까?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교육이 가능한 걸까요? 투자라는 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교육을 받으면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생기고 더 잘하게 되긴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를 교육받으면 그게 가능한 영역인가? 이게 저는 이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해도 교육을 받는다고 그게 좋아지겠냐? 어차피 운 아니냐? 아니면 뭐 정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교육의 영역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자를 결론적으로 잘한다라는 거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받으셔야 되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써요. 저는 그게 의사니까 좀 이해가 가긴 가요. 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도 환자를 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게 경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은 수익이 날 리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8천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면 이상하다고 할 때, 그때서야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기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 났으니까 물어볼게요. 오늘도 8천 넘었죠? 네네. 지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안 하던 사람들은 나만 이거 정말 배제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많이 받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시긴 해야 되고요. 8천이라도? 네. 하시긴 해야 되고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신에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스피가 2,500부터 올랐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가 3천이 안 됐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천이면 3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럼 남들은 지금 다 3배 넘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뒤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나는 들어가면 무조건 상투일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투일 것 같아서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들어온다면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긴 해야 되죠. 아니, 내가 내 돈 넣어서 남을 부자 만들어주는 일을 꼭 해야 될 이유는 또 뭐예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늦게라도. 늦게라도 만약에 될수 지금 이제 있다. 8천이지만 네. 뭐 여기서 12,000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6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많다라고 있다. 생각하는 거인 거죠. 아.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이제 예, 얘기 좀 말씀드려볼게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이게 올라도 불안할 것 같아, 사람들이. 팔아야 되나?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네. 이 불안한 심리 있잖아요. 네네네. 주식이 왜 올랐을까요, 근데? 코스피가. 저는 제가 2,500일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한 2배는 오를 거라고 봤어요. 4,500은. 왜냐하면 2,500은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상황으로 봐서 너무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한 2배까지는 오를 거다. 라는 게 제 예측이었고, 뭐 네. 누가 주식 물어보면 하는 사람이면 사야 될 때 아닌가? 좋은 주식이 되면? 네네네. 나보고 너는 왜 안 해? 나는 올라도 심장병 생기고 내려가면 화병 생기고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런 사람인데. 네. 2,000포인트대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8,000이라고 하니까 이제 몇 포인트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안 와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오늘 뭐 1,6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예요. 옛날에 하이닉스가 뭐 800조 네. 그랬었죠. 뭐 1,000조가 안 됐었는데 안 뭐 됐죠. 1,600조, 1,700조 되고요. 하이닉스는 뭐 1,400조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포인트, 2,500포인트였을 때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2,000조 원이었어요. 그 정도였었죠. 2,000조 원. 네. 지금 얼마냐면은 7,500에서 8,000조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의 이걸 빼보면 경단위가 얼마죠? 되겠네, 이제. 5,000조 원이 새로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주식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 주식 얼마 있어? 너 주식 얼마 있어? 하는 걸 다 더하면 그 금액이 5,000조 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돈이 단기간에.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아니,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돈이 들어와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0억이에요, 한 채. 뭐 1,000채입니다. 그러면은 10억 곱하기 1,000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조 원이 되겠죠. 1조. 네. 누군가가 15억에 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는 얼마가 1조 되냐면 5천억이 되는 1조 5천억이 되는 거죠. 그럼 1조 5천억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아니죠. 15억이 있어서 1조 5천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2,000조 원에서 7,000조 원까지 가치가 높아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새로운 돈이 그만큼 들어온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이 5,000조 원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 자산이 이만큼 늘었지라고 생각하는 걸 다 더하면 5,000조라는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아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무엇인가 모르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2,000조 원이 아니고 7,000조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5,000조 원이 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우리나라 GDP 2배예요. 그 그렇죠. 규모가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규모가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소비는 또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투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드는 부가가치는 저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근데 부의 효과라 그러면 지금쯤이면 시장 경기가 좀 내수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마 이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수의 몇 명만 돈을 많이 벌었죠. 이 과정에서도. 예, 왜냐면 이미 주식이 많았던, 그러니까 보면은 뭐 강남에서도 아파트 옛날부터 사셨던 분이 돈을 번 거지. 지금 새롭게 강남에 들어와서 월세 내면서 사는 사람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면 포지티브 웰스 이펙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업종도 지금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화점에 소비를 하니까요. 근데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 안 좋다고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내수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저도 뭐 이날 이때까지 네,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항상 다사다난했고 그러니까요. 힘들었다 그러긴 네. 하는데
지금 현재 객관적인 지표는 어때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이전에 비해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출산 때문에 나라 망한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 헬조선이라는 얘기 나왔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터닝 변곡점이 일치하잖아요. 네, 뭐 저는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그 후보 시절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뭐 효과가 방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포함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 사이클에서 주가 많이 오르는 주식들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제가 주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시장의 변화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회사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경영자가 일부러 주가를 막 낮추고 있어. 내일 모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상속? 맞아요. 뭐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면 주가를 막 눈에 보여. 그래서 내가 저 회사 주식을 뭘 보고 사야 되나? 저 집안 사정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 뭐 다른 나라도 진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저런 짓은 못 하겠지. 그러면 이제 뭐 회사의 객관적인 지표만큼 주가는 반영이 될 테니 한 4,500까지는 무난히 한 5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8,000 되는 거 보고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된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네, 이제 뭐 나타나야겠죠. 점점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 효과가 그렇게 막 20% 정도로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거랑 관계없이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큰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익 전망치가 AI 특수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주식시장을 봤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그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을 다 더하면 얼마였냐면은 50조 원이었어요. 50조. 1년에 순이익을 다 합치면 상장사 순이익이.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에 50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0조까지 올라갑니다. 100조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100조가 됐다가 안 됐다를 201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계속해요. 100조 안팎. 100조 안팎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순이익은 미운 오리 같다. 100조가 되지 못한 미운 오리 아니냐. 100조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뭐 1,000조 가까이 되지 않나요? 1,000조요? 1,000조까지는 안 되고 300조, 600조, 7, 800조는 되겠다. 네, 7, 800조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조에서 6, 700조 혹은 7, 800조가 벌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중에 9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죠. 네.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건가 생각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의 가치가 AI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걸로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한 2, 3년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몇 년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잠깐 하다가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2017년, 18년에 그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지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메모리 주문을 엄청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하이닉스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요. 이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하이닉스도 뭐 적자 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당시에는 이제 빅테크들과 메모리 가격을 협상할 때 우리나라가 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뭐 수원, 동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빅테크 회사들의 그 CFO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러대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정도 이렇게 반도체가 경기가 좋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170조를 자기 자체 메모리 공장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2, 3년이면 공장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하지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아. 네. 2, 3년 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의 뭐 일거수일투 다 따라다니고 저는 스페이스X에도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네. 예, 그게 2, 3년 안에 어떤 시나리오를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능할 건지. 지금 이제 뭐 170조?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해에 투자한 돈만 지금까지 누적해서 지금 100조씩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천재라도 이거를 170년 만에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 아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따라잡는다기보다는 자체가 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XAI 정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메모리 센터를 만들 때 필요한 정도의 일정 부분이라도 자기들이 만들어내면 지금과 같이 뭐 줄 서서 돈 주고 10배 값으로 사가는 그런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인력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제한하면서 스카우트 회의가 있다 그러던데 실제로 많이 옮긴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현재 우리 반도체가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수익률이 또 금방 이게 어떤 변곡점에서 많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은 많죠. 저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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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묻는다면 네네. 삼성전자 지금 오늘 사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지금 계속 뭐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뭐 어려운 질문이고 그렇긴 네. 하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돈이 좀 필요하다. 네. 던지고 팔아서 캐시아웃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빚을 내서 그냥 내가 어떤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한 삼성전자 주식이 한 20억이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네. 10억이 필요해. 그냥 그걸 담보로 돈을 구워서 뭔가를 하고 내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10억 원어치를 파는 게 나은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이런 가정, 말씀 주신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20억을 삼성전자 들고 있어요. 네. 근데 10억이 필요해요. 네. 10억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게 나아요? 파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낫죠. 대출을 받는 대출 받는 게 낫다. 네. 네.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담보 대출을 하면는 5%, 10% 이자를 낼 거잖아요. 1년에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그러면 부동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저길 가는 게 나은지 뭐 그 부동산 가치가 충분해서 담보 대출로 받을 수도 있는데 빚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팔잖아요. 네. 근데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있고 투자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더라고요. 근데 집값이 폭등을 하고 나니까 판 사람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네, 결국은 레버리지의 개념이고요. 네. 레버리지는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대출을 받았을 때 내야 되는 이자율과 이율과 네. 그 기대되는 주식의 수익률을 네. 비교해서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다, 의미 있게 좀 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빌리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빌리면 말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빌리는 게 더 낫다. 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낫다. 네. 그럼 들어가야 되겠네. 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여윳돈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게 또 다르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주식은 계속 눈에 보여요. 집은 한번 사고
바로 그 다음날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몇 달. 예,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싶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계속 움직이고. 그게 왜 변동성이 있기 그럴까요? 때문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사면 맨날 그 들여다보더라고요. 골프 치다 보면 친구들도 보면 가끔 자기 샷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잘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거죠. 왜냐면 집은 사고 나서 안 보잖아요. 집은 그래. 오늘 샀는데 내일 팔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예.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올라가면 살면 되고. 아무나 사면 되고. 근데 주식은 사놓고 당장 뭐 내일이라도 팔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되게 이제 유동성이 좋다라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지금 사?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대답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면은 안 사시는 게 맞아요. 말씀드려요. 만약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억을 뭐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런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그 이자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왜 이익이 이렇게 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파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돈을 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은 장세, 그러니까 엊그저께 또 뭐 7,300까지 또 그러니까 뭐 하루에 주가가 500포인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이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 새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은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죠?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이제 올해 주가가 오늘 오른 것까지 포함하면은 코스피가 아마 거의 한 8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 이상 올랐다는 얘기는 주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냐면 이익 났으니까 그냥 가볍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10% 빠진다고 해도 나는 지금 뭐 저점부터 한 2배, 3배 먹었는데 10% 빠져도 이익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읽어야 되는데 네. 아주 가볍게 10% 빠져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배 벌었으니까. 네, 그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안 하면은 투자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 마인드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마인드가 좀 다른 게 좋죠. 네. 내가 정말 아직은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주식하는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왜 강제로 주식을 들게 했죠, 정부에서. 뭐라 그러죠? 무슨 액트, 법이 있던데. 401K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 하면 베니핏도 주고 해서 그냥 계속 월급에서 주식을 사서 모으게끔 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일이라고 봐도 될까요? 국민 펀드도 만들고 하는 게? 그건 좀 다르죠. 네, 국민성장펀드랑 401K랑은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제 부채, 소위 말하는 부채의 부담도 많이 낮아진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은 안 좋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나라도 미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주식은, 미국이랑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이랑 비교하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환경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미국보다 훨씬. 네. 근데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주가가 6만 포인트 넘었죠. 네. 니케이 지수가. 우리하고 일본 주식하고가 우리나라 환율과 일본 환율, 우리나라 주식과 일본 주식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주식 시장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대만 주식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오르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테크.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가 세 나라가 비슷한가요? 잠깐 왜 중국은 어떻게 되고 대만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나라들의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중국 따라서 한국 올라가고 일본 따라서 대만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산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AI 사이클이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찝어서 그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AI 그 연관된. 그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들의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뭐 횡보하거나 오르지 않은 기업 그 주가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찝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찝어서. 이제 자꾸 이러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찝어서 그게 올랐는데 또 지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가치를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회사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라고 돈 걸고 내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그래요. 기업이 있어요. 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 너는 얼마나 보니 나는 얼마나 보니. 그래서 돈 걸고 베팅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지 그러면서 내가 벌어가고 네가 맞았는데 네가 벌어가고 이런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수원에 있잖아요. 네.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회사랑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랑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야 삼성전자 가치 얼마 되는 거냐? 돈 내고 계속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격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왜냐면 계속 누군가가 뭐 벌고 따고 하면서 정답으로 가까이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올랐다는 걸 보지 말고 주가가 오른 이유가 기업의 가치가 올랐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치와 SK하이닉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왜 올라갔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때문에 이 회사의 필요성이 너무나도 커졌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 말에 젠슨황이 9월 달이죠. 여기 와가지고 깐부치킨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불러서 맥주 먹었잖아요. 네. 치킨 먹고. 네. 근데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찾아간다? 그것도 멀리서 찾아왔다? 이건 아쉬우니까 오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렇게 친해서 온 게 아니고? 아니 친하다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옵니까? 그럼 몇십 년 동안 왜 안 하는데요? 몇십 년 만에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예요. 그렇죠. 5조 달러짜리입니다. 네.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그리고 바로 날아가요. 왜 왔겠어요? 그 치킨 먹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필요하고 현대차가 진짜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이닉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고요. 왜 필요하냐면은 메모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엔비디아가 거기도 메모리가 필요한가요? 자기들은 주변 게 필요한가? 엔비디아가 그래픽 메모리만 필요한 거 아니?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인지를 좀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공부 좀 해봅시다. AI 혁명은 과거 인터넷 혁명과 혹은 모바일 혁명, 뭐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잖아요. AI 혁명은 뭘까요?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 무엇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걸까요?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좀 미래를 정보를 일단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미래 예측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측력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혁명은요. 지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능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 지능이라는 제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능을 만들고 지능을 파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지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지? 감이 안 오는데 지능에 대한 정의도 참 어렵죠. 근데 이거를 경제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전 세계 GDP가 1년이면 120조 달러거든요. 120조 달러. 전 세계 GDP가? 네. 그러니까 반 이상은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빼고 나면 머리네. 네. 몸 써가지고 하는 일 말고는 다 머리로. 의학, 물론 수술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다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거래 규모가 절반. 절반이에요. 60조 달러죠. 이게 매출이 60조 달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기업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60조 달러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혁명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AI 회사 중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는 회사거든요. 작년 매출이 얼마였냐면 0.2조 달러였습니다. 0.2조 달러 2천억. 3천억 달러죠. 그러니까 0.2조 달러면은 1조 달러가 1,500조니까 대략 한 뭐 200조, 250조, 300조 정도 되겠죠. 네, 원화로 그렇고요. 0.2조 달러고 지능의 크기는 60조 달러라고요. 아직 더 포션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지능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AI로 만들잖아요. AI로 만들면 사람이 만드는 지능보다는 싸야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팔릴 거잖아요. 네. 그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AI 혁명이에요. 싸긴 싸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십만 원 내니까 그냥 별의별 걸 다 해주대. 그러니까요. 지능이 지금 너무너무 싸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AI 혁명은요, 지능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지능을 뭘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휘발유, 그리고 뭐 등유 이런 거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원유로 만들죠. 그렇죠. 시커먼 원유를 갖고 와가지고 정제소에다 놔두면 우리가 리파이너리라고 얘기하죠. 이 리파이너리라는 게 뭐냐면은 원유 중에서 제일 좋은 놈만 빼놓고 안 좋은 놈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제일 비싼 거 만들고 제일 안 좋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파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휘발유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죠. 화학 제품들 전부 다. 이게 20세기의 리파이너리거든요. 21세기의 AI를 통한 지능을 만드는 리파이너리는 뭐냐면은 컴퓨팅으로 만드는 지능이에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지능이 만들어져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지능이 만들어지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GPU인 거예요. CPU인 거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지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능은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계산과 혹은 연산과 메모리. 기억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해요. 아하. 그동안에는 근데 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예요. 근데 메모리의 가치는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고 지능을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컴퓨팅을 하려다 보니까 메모리의 중요성이 보면 볼수록 까면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외우는 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뭐 계산하고 할 때 기억을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돼서 또 얘기 나올 때 그때 그 질문을 했다는 걸 기억하는 것과 처음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뭔가 대답을 만들고 지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기억을 하고 있을 때와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때려 박으면 훨씬 더 좋은 지능이 나오거든요. GPU가 좀 부담이 적어지는구나. 그렇죠.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3배, 4배 줘더라도 지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낮아지는 걸 생각해보면 남는 장사인 거예요. 전기세가 훨씬 싸게 드나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돈들이 지금 메모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 뭐 회사들이 지금 이걸 지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엔비디아는 컴퓨팅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컴퓨팅을 이용해서 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만들어진 컴퓨팅을 이용해서 지능을 만든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 XA라는 이런 회사들은 컴퓨팅으로 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지능을 만들어서 팔려고 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잘 팔리는 새로운 물건은 처음 봤어요. 새로운 물건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해봤던 물건이고 더 성능이 좋아진 것 뿐이지 않나요? 지능이 거래된 거는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자연 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능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아니고. 지금 반도체를 사가는 애들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사가서 컴퓨팅을 만드는 거고요. 엔비디아 컴퓨팅을 만들면 이 컴퓨팅을 가져가서 지능을 만드는 애들은 엔트로픽이란 말이에요. 엔트로픽이 파는 게 지능이에요. 엔트로픽을 우리가 구매하고 구독하고 해가지고 쓰는 게 지능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지능을 사가는데 지능이 너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별로 안 비싸던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도 올해는 저는 솔직히 올해는 거의 매일매일 AI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고 있거든요. 뭐 쓰세요? 뭐 저는 엔트로픽이랑 다 쓰는데 재미나이 뭐 다 쓰는데요. 네. 엔트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그 작년에 우리가 매출이 10배 늘었는데 얼마로 늘었냐면은 $1 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빌리언이 10억 그러니까 1 빌리언이면은 10억 불이고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조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1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까 9 빌리언 달러로 10배 정도 는 거예요, 매출이.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30 빌리언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30 빌리언이었고 이번 달에는 45 빌리언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한 1년 반 만에 매출이 45배 늘었어요. 와. 근데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 10배 성장해가지고 올해도 10배 성장했는데 또 10배 성장은 못하겠지? 그래도 우리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니까 10배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80배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용량에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매출량에 비례해서 메모리 칩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이 지능이 팔리는 게 80배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누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비싼 거 유료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쓰는 모양이던데요. 네,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요. B2B죠. 기업들이 쓰기도 합니다. B2B죠.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도 많이 쓰나요? 정부도 많이 쓰는데 정부 거의 없고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학생들이 쓰나? 아니요. 누가 써요? AI가 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AI가 AI를 쓴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AI는 AI가 AI를 써요. 중국 애들이 많이 쓰겠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이전트 AI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전트 AI가 원래는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최소 3, 4년은 걸리겠지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에이전트 AI가. 에이전트 AI라는 건 뭐냐면은 AI한테 일을 시키면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정말 해버리고. 근데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놀랍게 그냥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 하나로 에이전트 AI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AI를 쓰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만큼만 쓰잖아요. 그렇죠. 뭐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엄청 길게 쓰는데 그중에 이해하는 것만 쓰지 뭘 쓰나요? 근데 AI한테 AI를 쓰게 하니까 AI한테 AI를 중간 관리자로 두는 거죠. AI한테 AI 쓰라고 하니까 이 AI는 이 AI를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좋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00번씩 물어봐 버려요. 좋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1000번씩 물어봐요. 잠도 안 자고 계속 물어봐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지능을 누가 가져가서 누가 돈 내고 쓰냐? AI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AI를 고용한 거겠네요. 그렇죠. 사람은 AI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연초에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야, 너 요새 뭐 개발하냐? 뭐 개발하냐? 야, 그거 개발해? 야,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대화 주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너 에이전트 AI 몇 개씩 고용했냐? 왜냐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AI를 고용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를 몇 개 두고 이 관리자가 AI를 몇 개 쓰느냐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AI는 AI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좋은 답이 나올 때 계속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에이전트 AI가 하는 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에이전트 AI를 A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가 고용을 해서 쓰면 요것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내가 에이전트 AI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중국이 딥시크가 했던 그런 방식은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증류해서 갖다 쓰고 하는 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중간 관리자를 둔 거예요. 그냥.
예, 중간 관리자를 다른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를. 근데 이 AI를 잘 디자인을 하고 하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에이전트 AI를 개발자들만 만들고 있어요. 개발자들만. 근데 저는 조만간 여러분도 에이전트 AI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이 쉬워진다는 얘기. 쉬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딱 비유를 하자면은 GPT 3.0 모먼트인 거예요. GPT 3.0 모먼트는 뭐냐면 GPT 3.5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GPT 3.5가 나오기 전에 3.0을 똑같은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다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코드를 쓰면서 써야 됐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하지 못했던 거죠. 일반인한테 접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알맹이는 똑같았는데 껍데기를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채팅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에이전트를 개인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그 메모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AI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겠죠, 당연히. 근데 에이전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트만 만들면 돈이거든요. 에이전트 만들면 지금 생성형 AI는 사람들이 왜 안 쓰냐면 내가 생성해야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는 달라요. 에이전트 만들어 놓으면 얘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10명을 뽑느니 내 에이전트 AI 10개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요. 훨씬 더 경제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 수만 있으면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이전트들은 사람에 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요. 질문을 많이 하니까. 네, 그냥 1000번씩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사용료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 곱하기 기하급수로 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야 될 사용료. 사용료가 늘어나겠죠. 네. 사용료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자동차가 나왔을 때 기름을 만들었을 때는 다 뭐 안 좋은 기름이었을 거야. 근데 이걸 더 정제하고 더 정제하고 더 정제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네. 똑같은 개념이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지능도 지금 다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어요. 지금 다 나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AI 경제라는 것이 지능이라는 것이 등급이 나눠지고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가 시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경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놀랍게도 몇 달 사이에 진행된 일입니다. 몇 달. 예. 그게 결국 어찌됐든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칩이 그렇게 비싼 뭐 6, 7배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값을 주고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AI를 센터를 만들고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메모리 용량을 늘리면 그만한 돈을 버니까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선사발라고 사가는 건 아닐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에 늘어나는 거 익스포넨셜리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렇죠. 전자 사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AI가 뭐 혁명이 일어나고 진짜 많은 것들을 바꿀 거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은 메모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됐네요. 네.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메모리가 더 병목 현상에 걸려 있나요? 그거는 지금 또 알 수 있죠. 젠슨 왕이 다음 달에 또 만난대잖아요. 또 왜요? 또 와요? 또 만납니다. 네. 삼성전자 전영애 회장하고 또 만난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옆으로 좀 세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난 뭐 아마 삼성전자 본인들도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엄청난 돈을 벌어서 맞아요. 노조에서 이제 배당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익금의 10%, 10.5%인가를 자사주로 이제 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우리는 AI보다 그게 더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라고 보세요? 네. 그 정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말고요. 네. 정치의 기본적인 정의가 가치의 주황색도 있어요. 주황색도 있죠. 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건 네가 가져가고 이건 네가 가져가라고 그냥 정해주는 거. 어떤 권위가. 그걸 정치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정치 그 자체예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원래 없던 가치가 만들어져요. 원래 가치가 없을 때는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 가치를 배분하느냐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정말 중요한 그런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이론들이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미국의 노동당이 생긴 게 그 즈음이니까. 네, 왜 그랬냐면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산업혁명이 나오니까 기계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네.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도대체 누가 기여한 것인가? 자본이냐, 노동이냐, 토지냐, 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게 정치 사상인 거예요. 지금 AI는 누가 가치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된 거고,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고민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고, 중요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무조건 주주한테 다 가는 게 옳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노동자에게 이렇게 많이 가는 게 맞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크거든요. 근데 그렇죠. 자본이 다 가져갔을 때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저도 지금 모르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탁 하고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영국이 원래 자유당하고 보수당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즈음에 1890년, 1900년대 초에 노동당이 생기는데 네. 그게 뭐 산업혁명에 의한 엄청난 부의 창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가 가야 되느냐, 자본가가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다투면서 노동당이 이제 생겼고 바로 그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을 하죠. 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게 벼락 맞은 돈이에요. 내가 볼 때 삼성전자 또 누가 됐든 경영자도 몰랐고 뭐 정부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엄청난 돈이 300조 이상의 돈이 이제 연간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럼 합의된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합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합의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합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모두 주주의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에게도 나눠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어떤 회사는 뭐 그 똑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업부가 있고 잘 버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한 7, 8년 동안은 메모리가 돈을 못 벌어갖고 나머지 DM 부분에서 벌어갖고 투자비는 계속 대준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권위적 배분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평하다라는 게 그냥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확한 평가에 의한 공평함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런 평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가치를 누가 만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배분인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수도 없이 수백 년 동안 싸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노동이냐 자본이냐를 가지고.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이다. 네. 앞으로 계속 싸우겠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게 옳다라는 몇 가지 기준은 제 나름 갖고 있는데 적당한 합의이긴 하나 삼성전자가 이제는 분사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분사를 한다면 주식이 또 많이 오르겠죠. 분사를 할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시장이 더 넓어지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분사가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역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네.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아직 적자예요. 네. 근데 이 사업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분사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반발이 많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자인데 그 험지로 나가고 싶진 않잖아요. 아니요, 이제 스톡 옵션을 주면 되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요. 성공하면 네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다면 네. 저는 사실 우리가 파운드리가 굉장히 잠재력이 되게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난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합선 시총은 또 커질 겁니다. 분할했을 때는 또 시총이 커지거든요. 네. 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 주식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저는 참 집에 가면 또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왜 안 하냐고. 네. 사실 내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주식을 못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회사를 놓고 얼마짜리라고 평가를 하는지 돈 놓고 얘기한다잖아요. 제가 도박을 못하거든요. 네. 네. 저는 정말 그 카지노에 가서 이거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도박의 성격이 있긴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거는 또 굉장히 학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좋은 취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서 저도 공부는 계속해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이 얘기해 보면 전혀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그죠?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제가 카드를 치면 사람들은 제 얼굴 보면 카드가 눈에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잘 안 맞는 거죠, 투자랑. 근데 100% 맞는 사람도 없고 100% 안 맞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투자랑은 안 맞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계속 안 맞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몇 번에서 날리기도 했죠. 네.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30대부터.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라고 해서 계속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60에 좀 나아질까. 근데 그런 이제 주식만 주로 하지만 그래도 투자라는 거는 꼭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현금을 홀딩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 적당한 배분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식이 좋다고 여기다가 삼성전자에다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황금 라브님께서 차라리 펀드를 드세요 그러셨는데 요즘에 펀드 가입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펀드.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했었고 아마 펀드 되게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펀드 가입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해지하는 것도 복잡해서 아무도 펀드 안 합니다. 네. 뭐 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ETF하고 ETF 합니다. 근데 ETF의 F가 뭔지 아세요? 펀드잖아요. 펀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ETF는 펀드예요. 펀드를 그냥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일 선물해 뿐이지 놓은 것뿐이죠. 그냥 펀드예요. 그래서 저는 ETF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못 하겠다. 그럼 펀드에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펀드에 가입하고 해지하는 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이거 사면 되는 거네? 라고 해서 ETF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ETF도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운용사들이죠.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지금 펀드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ETF 만들어요. 그래서 ETF를 전부 만들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ETF를 거래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는. 지금 운용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ETF 수수료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개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이런 게 얘기 드는 게 제일 쉬운 1층에 있는 게 있는데 1층은 안 하고 3층부터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거죠. 계속. 1층부터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 하면 많이는 못 먹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1층이 뭐냐면은 그냥 S&P 500
ETF, 나스닥 ETF, 코스피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리스크는 없다. 어쩌막에 막 도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1층부터 차곡차곡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거 되면 뭐 섹터 ETF라고 해서 뭐 AI와 관련된 것 중에서 뭐 나눠진 피지컬 거. AI나 뭐 이런 걸 따로 투자하는 그런 것도 다 ETF로 하면 돼요. 개별 주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걸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나는 기업의 가치에 평가를 하는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고 등등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개별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냥 다짜고짜 하이닉스 지금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이분이 지금 1층에 있어야 되는 분인데 맨 꼭대기 올라가요. 아니 왜 저기 3층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이게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가능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 난 김에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저기 미국의 AI가 지금 이제 버블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대 AI 관련이 한 5개, 6개 되나요? 직접 저기 AI 하는 데가 한두 개 빼면 저거 다 가라앉을 텐데. 네. 지금 미국 채권 값이 30년물이 5%가 넘고 10년물이 4.5%가 넘고 있으면 저 금리를 부담할 만큼 저렇게 대량으로 뭐 걔들 돈 쏟아붓는 게 뭐 몇십억 불은 그냥 뭐 정말 몇십억 원 투자하듯이 하더라고요. 저기서 무너질 거다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나스닥 버블이 AI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닷컴 버블이라고 가정하고 네.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예. 진행됐던 거고요. 네. 닷컴 버블이 금리가 올라서 터졌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불꽃은 1998년부터 시작됐는데 1998년, 99년부터 시작해서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연준의 금리도 인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 기간에요. 직전에. 그 기간에.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터지는 건 버블이 아닌 거예요. 진짜 닷컴 버블은요.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올라요. 그게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AI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닷컴 버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오르지도 않았는데 버블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닷컴 버블을 공부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닷컴 버블은요. 금리를 1년 내내 올렸는데도 주가가 계속 더 많이 올랐어요. 그게 버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닷컴 버블이랑 비교했을 때 또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닷컴 버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닷컴 버블이랑 왜 더 크냐라고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를 그때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벌 계획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회사가 만들어지냐? 그런 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나중에 벌 텐데 지금은 이거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만들어 놓고 비즈니스 모델을 나중에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당시에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나왔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그래서 지금은 그때 아마존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지어 아마존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망했어요. 뭐 아마존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아마존 지금 어떻게 큰 거야? 아마존은 그때 말했던 그 유통 방식을 개선해서 인터넷으로 한다는 걸로 전자상 거래로 돈 번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존은 전자상 거래로 돈 벌지 않아요. 그럼 뭘로 벌어요? AWS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돈 벌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그 유통, 인터넷 유통 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마진율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닷컴 버블, 인터넷 혁명은 어마어마한 그 버블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게 AI는 아니네. AI는 바로 돈을 벌잖아 지금.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닷컴 버블이랑 똑같다고 해도 금리가 올라도 올랐다.
근데 닷컴 버블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오르지도 않은 이 정도면 오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틴다. 네,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갈 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닷컴 버블이랑 비교해봐도 훨씬 더 지금 상황은 안정적이다 봐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미국 인플레 때문에 금리라든지 실제로 10년물이나 30년 금리는 거의 그때 닷컴 이후에 최대치로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부담스러운 건 맞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아무리 뭐 트럼프가 이게 새로 패드 의장이 된 사람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금리를 못 내린다 최소한 6월달 기준금리에서는 못 내린다는 합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정도인데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전망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거는 AI가 인플레이션을 만들 건가 디플레이션을 만들 건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AI가 지금처럼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지능을 사게 되면 인플레이션일까요? 디플레이션일까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하는데 AI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런 거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AI 시대가 되면요. 케빈 어시 이번에 나온 연준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말도 못하게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능이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능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AI는 단기적으로 AI가 가능해지는 그 과정에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넘어가면 지나간 이후에는 정말 말도 못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케빈 어시가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AI에 대한 몇 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됐든 AI에 계속 투자가 들어갈 때는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겠다는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오르는 거고요.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AI 회사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AI 회사는 왜 투자를 하고 있냐면 아까 지능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공장이 다 지어지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장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지능이 막 엄청나게 싸게 돌아 있어요. 이제. 예. 엄청난 디플레이션 압니다. 그 과정 중에 몇 개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서너 개는 무너질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는 거죠.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매출에 비해서 투자하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로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진입하게 되면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고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보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AI 전체 시장 자체를 이렇게 그 흐름을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프겠죠. 아프겠는데 어떤 회사가 지금 이제 레이싱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신나겠죠. 나머지는 신나겠죠. 네. 지금 우리 반도체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반도체 없고 중국이랑은 스프라이 체인에서 끊어내버리고 네. 중국에서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다고 봐도 되죠. 당분간은. 노광 장비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노광 장비가 없어서 산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직까지는 그런 거. 향후 그러면 한참 동안 최소 2, 3년은 우리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잘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근데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거랑 주가랑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는 2, 3년 후를 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서 하는 얘기 저기 나와요. 환율이 왜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면 환율은 떨어졌잖아요 옛날에. 네. 왜 이렇게 계속 그 환율이 1,520원까지 올랐던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롱텀으로 별로 안 좋게 보는 건가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분율로 따지면 역대 최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넘죠. 아니 50%까지는 안 되고 한 30% 후반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50% 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50% 넘습니다. 네, 그건 안 파나요?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2천조 원에서 7천조 원까지 늘었어요. 5천조 원이 늘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요. 근데 외국인이 예를 들어 30%를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2천조 원 들고 있었으면 2천조 원 시총의 30%니까 600조를 들고 있었겠죠. 그렇죠. 6, 700조. 근데 이제 7천조 원의 30%는 얼마죠? 7천조 원의 30%면은 2,100조잖아요. 네. 600조 들고 있다가 2,100조가 됐어요. 좀 팔아도 되겠네. 팔아도 지분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좀 팔아도 그러니까 아까 되겠네. 600조에서 2,100조니까 1,500조를 팔아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게 뭐 저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펀드에 따라서 이제 뭐 팔아야 되는 내가 원하는 비중이 아니어서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서 파는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까 달러로 나가니까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겠죠. 파는 돈이 거의 우리나라 한 달 수출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벌어갖고 가서 왜 원화로 안 바꿔요? 원화로 안 바꾸냐? 원화로 좀 바꾸면 좀 싸질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경영상의 판단이겠죠. 네. 정말 나는 경영상 판단에서 국가를 위해서 조금 팔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율은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에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내려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조금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율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IMF 때. 네, IMF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그렇지 환율 오른다고 나라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500원이 뭐 됐다고 해서 뭐 망하고 그런 거 그렇지는 아니에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수입 물가가 우리가 원자재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네, 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뭐 걱정하시는 거는 맞는데. 걱정하는 게 당연히 내 생활비가 많이 나가니까. 생활비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부 뭐 채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1,500원 넘어가면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원화 쪽 달러 아니에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환율은 두 나라의 경제력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이런 모든 걸 감안한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덕분에 이제 성장률이 좋아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좌지우지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나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해고한다는 얘기예요. 사람 노동자 수 대비 생산물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AI 때문에 사람을 자를 수 있느냐? 이게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성 프로그래머를 많이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난 생산성이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당시에 이제 GDP가 20조 달러였거든요. 얼마 전에 체크해 보니까 30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만에 지금 50%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겉으로 보기엔 아닐지 몰라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달러 기준으로
GDP가 뭐 1.6조 달러에서 1.7조 달러로 성장하고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우리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에서도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주가는 생산성의 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다만 이제 그 과거처럼 이 뭐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아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주식이 제일 좋아요. 마이크론 주가가 제일 좋고요. 샌디스크 제일 좋고요. 그건 메모리 업체죠. 다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메모리로 지금 같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AI 시대에 필요한 애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얘기는 향후 대세가 뭐 최소 몇 년 단위로는 그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게 6개월, 1년은 훨씬 넘는다. 롱텀으로 봐도 된다. 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메모리가 좋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만, 일본, 우리나라, 미국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가 오르면 또 나오는 얘기 있어요. 너 주식에서 돈 벌면 뭐 할 거야? 그러면 팔아서 집 사야지. 이게 우리 마인드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집 없어. 전 월세 살아도 돼. 난 계속 주식할 거야. 이런 사람보다 네. 차익이 많아서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다. 팔아서 집 사야지라는 심리가 있죠. 네. 있죠. 네. 뭐 저는 코인도 좋아하는데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집 사죠. 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래요. 이제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데 스페이스 상장을 하면은 뭐 실리콘밸리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는 어떤 사람도 스페이스X 주주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아, 그래요? 모두가 다 주주여서 정말 축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실리콘밸리 집값이 오르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건 맞죠. 근데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면. 오르겠죠. 네. 근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은 잡자고 또 들거든요. 가능할까요? 그건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정도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망할 수준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지 않을까. 네. 아까 5천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5천조 원. 네. 그 중에서 500조 원 빠져나와도? 네. 500조를 뭐 집을 산다고 그냥 500조도 아니고 1% 5조만 뭐 사도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의외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나라가 이제 규모가 작아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뭐 경제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많이 그 어떤 방향성이 변하기는 하는데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를 기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겠다. 주식이 뭐 몇천조가 늘었는데. 네. 이게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잡으려고 했지만 아니 금리 대출 필요 없다고 내 주식 팔아 내가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을 올리는데 모든 집이 거래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이라도 그 값에 거래되면 그게 또 시장 값이 되니까 결론은 20대가 내가 첫 직장을 얻어요. 직장을 얻던 건데 자영업을 시작을 하든 소득이 처음 20대 중후반부터 생기잖아요. 그때 나오는 수입을 제가 65이거든요. 우리 이수님 어떻게 되죠? 나이가? 저는 79년생입니다. 제가 80학번이니까 뭐 한 세대 차이 날 거예요. 예. 저축하고 재형저축 넣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파트 부금 국민연금 부금을 넣어서 아파트 분양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20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다.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라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자산이라는 게 좋은 자산이 있고 뭐 덜 좋은 자산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층
1층에 있는 ETF. S&P, 나스닥, 뭐 코스피, ETF를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어떤 재형저축, 그다음에 우리 적금 붙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보다 그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본,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이 특히 젊은 친구일수록 휴먼 캐피탈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소득을 얻을 걸로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을 거라고 예상됐을 때 그 월급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는 쿠폰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미 엄청난 채권 투자자인 거예요. 내 월급을 젊을수록. 그러네요. 네. 젊을수록 모든 자산이 다 채권형인 거예요. 월급을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근데 5% 수익률이 있는 채권이랑 비교해 보면은 5천만 원이면은 얼마냐 10억만큼 채권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 휴먼 캐피탈이 10억짜리네. 네. 네.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 잡으면. 네. 그렇죠? 그럼 10억을 투자를 채권을 하고 있어요. 뭘 채권을 또 하냐는 거죠. 내 급여가 있으니까. 근데 왜 개인 그 젊은 사람인데 휴먼 캐피탈이 있는데 왜 또 채권을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식이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위험 자산을 그냥 장기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들면 휴먼 캐피탈도 줄어요.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나이가 그동안 얼마나 받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뭐 만기가 다가오는 사람이지.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가치는 줄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채권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거예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재밌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휴먼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이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젊고 20대다 이러면 그냥 100% 주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50 넘어가면 그러면 채권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내가 아무런 그 휴먼 캐피탈이 점점 주니까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놔야 된다. 네. 생애 주기에 거쳐서 내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20대는 어찌됐든 나의 채권 이자가 고정급으로 들어오니까 네. 좀 더 공격적으로. 네. 그 공격적인 건 1층부터. 네. ETF. 1층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국 코스피가 워낙 뜨고 있지만 미국 장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ETF를 한다면. 그럼요. 그 배분 비율은 지금 만일에 내가 27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어. 월급 대기업 뭐 한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치고. 네. ETF. 500만 원을 이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지출을 250 이상 하지 않고 한 200만 원 하고 네. 300만 원을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아껴서 난 부자가 300만 되고 원 싶으니까. 해요. 그러면은 뭐 절반을 미국하고 절반을 한국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전부 그러니까 다른 채권이나 금이나 뭐 이런 그 아주 만약에 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금은 10%. 그래서 뭐 미국하고 한국을 반반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금을 20% 하고 싶다. 그러면 20%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저는 비트코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중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비트코인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젊었을 때 20살 때 투자해 나가기 제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65세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연금을 받는 것처럼 나에게 이제 인컴을 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죠. 매달 쓸 수 있는 돈. 네, 인컴을 주는 자산, 인컴형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배당주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리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자산을 팔지 않아도 인컴이 나오는 그런 자산들 위주로 비중이 많아야 되고, 뭐 근데 나는 이런 주식도 투자해보고 싶고 성장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 그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샘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이효석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쭉 다 좀 많이 공부를 할 수가 있네. 올해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따로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고급 정보를 주는 유료 채널이 유료 채널. 네네. 있는데 그것도 제가 따로 운영하시나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이제 유료 구독 서비스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보니까 한 4,600개 정도 채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채널이 전체 1등입니다. 그게 5,000원인가 월 구독료가 그렇게 하는 29,000원인데요. 29,000원. 3만 원인데요. 월 구독료가? 네네. 근데 뭐 그러니까 괜히 1등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게 네.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그때는 실제 주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찍어줘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층, 2층, 3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많이. 오늘 지금 얘기했던 AI도 아마 그게 유료 사이트에서 꽤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들어가면.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맨날 하는 얘기가 AI 이야기예요. 네. 자, 요거 조금 우리 Q&A 좀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빼면 코스피가 4,100 수준이다. 이렇게 통계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뭐 저게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인데 올해 늘어나는 이익의 9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우리 전체 상장의 이익의 90%가 위화감 생기겠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우상향일까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네. 현재 주식에서는 빠져나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 부분이 갈 수도 있다. 네,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난 액수가 5,000조면 다만 이제 오늘 뭐 코스피가 8,000이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5,000조 원이 커졌어요가 훨씬 더 와닿죠. 저도 그게 2,000조가 5,000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조, 7,000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는 기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겠죠. 네. 요럴 때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팔아서 옮기는 것도 충분히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미래 바이오나 의약품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와 같은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익이 늘어나야 돼요. 바이오는 이익보다는 어쨌든 기대감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바이오가 관심이 조금 이전에 비해서 덜한 이유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이익 증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도체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가 너무 눈에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 바이오에 관심이 좀 덜한데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전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운자로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얻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오늘은 우리 이혁선 모시고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주식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이제 주식에서 크게 한번 상처를 받고 난 이유는 저기는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구나 그러고 사실 안 보거든요. 개별 주가라든지 신문에 나오는 이런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내용을 관심을 갖고 보지만 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 이혁쌤이 얘기하는 요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우리 때 생각했던 저축 그다음에 뭐 그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보다는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이혁쌤이 하고 있는 이혁 아카데미에 가서 많은 정보도 얻고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아까 1층이란 말이 아주 제가 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아주 안정적인 ETF에서부터 조금씩 투자를 늘려나간다 그러면 안목도 생기고 또 그 시대에 맞게끔 자기의 자산이 잘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혁쌤 보내드리고요. 1부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의학 상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석 쌤과 함께 그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예.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AI 시장이 또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를 좀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들이 늘 좋은 정보는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듣고 보고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같은 걸 설정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셀코 TV라고 제 개인적으로 또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그 존 니센을 만나러 간 다음에도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때가 코스피 주식이 5천인가 6천 요 정도 할 때, 4천 할 때인가 뭐 그때였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지금 또 이호석 쌤 만나서 주식 얘기하는데 8천이 돼 있어요. 그때 썼어도 저도 또 여유가 있게 벌기는 했겠죠.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아주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많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자는 게 내 생각이고 저의 이제 보수적인 생각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이유도 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보는 그런 그 어떤 도전 정신, 투자도 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옥쌤한테 이제 보내드리기 마지막 직전에 20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젊은 분들이라면 이옥쌤 얘기를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공부 많이 하십시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한 1층부터 한번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게시판에 올라있는 피부과 질문 먼저 좀 볼게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학창시절에도 안 나던 여드름이 최근 특가 입 주변에 유독 딱딱하게 올라옵니다. 네. 안 짜집니다. 저게. 이게 병명은 페리오랄 더마타이티스라고 그래서요. 구주위염이라고 그러는 병이에요. 여성이라면 월경 직전에 심해지는 월경하고 연관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모양이 이제 입 주변에 생겨서 구주염이라 그러고요. 여드름처럼 발진이 생기지만 콤에도 짜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그리고 수면 시간 밤 10시간 1시간 꼭 자야 되고요. 그다음에 7시간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하고요. 치료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이렇게 입 주변에 생기는 여드름은 바이브라마이신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그런 항생제 계통이 잘 듣고요. 바르는 약은 크리오신하고 메트로니다졸, 로젝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좋아집니다. 본인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고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에 가시면 먹고 바르는 약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면도만 하고 나면 인중이나 턱 주변에 빨갛게 바르고 노란 구름이 접힙니다. 여드름 자고 짰더니 주변으로 덮었는데 모낭염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중에서 이제 요렇게 생기는 거에 대개 보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바이브라마이신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걸로 여드름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여드름 잘 안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고 크리오신 쓰는 게 좋습니다. 번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 생기는 여드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패인건 영구적인 흉터고요. 붉은색은 홍반이라서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레이저 치료한다 그래서 패인 구멍이 원래처럼 되돌아오는 건 없어요. 한 30-40% 많이 좋아져야 한 50%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났을 때는 절대로 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약 먹고 약 발라서 치료해야 됩니다. 패인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붉은색은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얼굴에 좁쌀만한 살색 돌기, 얼굴에 좁쌀만한 살색 돌기, 목과 가슴으로 번지고 있다. 가렵질 않다. 쥐저실 가능성이 많죠. 편편사마귀가 돌기 형태로는 안 생겨요. 글자들이 아주 편편해서 돌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만질 때 만져질랑말랑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목, 가슴, 쥐저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레이저로 제거하면 돼요. 추운 데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거나 매운 음식 먹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면 붉어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얼굴 매운 음식 먹을 때 순간적으로 붉어지기는 하죠. 네. 1시간 정도 가는 거는 정상이죠. 지금 얘기한 거는
안면 홍조증이 있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보다 조금 심한 거죠. 1시간 정도 가는 거는 뭐 정상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심할 때 홍조가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변과 눈주의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환절기하고 상관없고요. 내 몸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겁니다.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눈 주위에 안검염이 생기고요. 입가에 페리오랄 케일라이티스 구순염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바르면 좋아지고요. 끊으면 심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을 건강하지 않아서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환절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외부 탓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시간 정해 드릴게요. 10시, 11시에 자야 되고 6시, 7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새끼 식사 제때 하시고요. 네.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봄이나 여름에 햇볕에 30%면 목덜미, 목이 점점 붉은 거. 햇볕 알레르기는 동양인은 거의 없어요. 동양인, 백인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 병원에 많이 오는데 보면 뭐 햇볕하고 별 상관없는 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봄, 여름, 초여름까지 햇볕에 쪼이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목과 팔에 모기처럼 두드러지게 생긴다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생길 수 있는 거는 다형 광발진이라는 PML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폴리모프스 라이트 이럽션이라는 그거일 가능성 정도는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햇볕 알레르기는 동양인은 없는 병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PML이라는 그 다형 광발진이라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인공태양이 있어요. 인공태양을 등에 햇볕에 노출되지 않은 부위에 노출시켜서 병변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확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뭐 오리지널 약 쓰는 게 제 기본 원칙이고요. 예. 오리지널 약이 없어지면 이제 카피약을 쓸 수밖에 없죠. 제로키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대부분 그 아이소트레티노인 제제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통에 넣어서 팔죠. 이런 통에 작은 통에 넣어서 이렇게 까서 30개, 60개 넣어서 파는데 개봉하는 순간 그게 대기 중에 습도를 굉장히 많이 빨아먹어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질 캡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루미늄 캡슐로 돼서 먹을 때마다 딱딱 까서 먹는 그래 공기 노출이 최소화되는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결국은 약의 성분은 대부분 다 카피약들은 원료 공장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소비자 손에 넣어줄 거냐 배달하는 과정이 알루미늄 캡슐로 된 걸 저는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정지루 씨가 저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그러면 탄산음료가 좋다 안 좋다 할 때 밥은 좋아요 안 좋아요? 빵은 좋아요 안 좋아요? 과일은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밥 많이 먹으면 안 좋고요. 안 먹어도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지. 빵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배고플 때 안 먹으면 그것도 안 좋죠.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상한 재료라든지 뭐 어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을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는 모든 유통 음식은 다 건강에 해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많이 먹어서 문제죠. 많이 먹어서. 그러면 밥은 많이 먹으면 몸에 좋으냐고요. 밥은. 과일은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요. 뭐든지 적당입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5km 달리기를 했다. 그렇게 많은 땀을 흘렸다. 탄산음료 한두 잔 먹은 게 내 몸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탄산이 뭐가 몸에 해로워요. 탄산이 몸에 해로우면 유기산으로 나와 있는 식초는 왜 먹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콜라나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환경 캠페인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탄산음료를 얘기하면 사이다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콜라만 얘기를 하죠. 콜라나 사이다나 탄산입니다. 똑같습니다.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네. 그게 이제 뭐 코크에 넣고 안 넣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인데 탄산에다가 우리 저기 발치한 치아를 넣거나 뭐 이런 걸 담가 놓으면 다 그 산에 의해서 그 부식돼요. 그거는 뭐 식초에 넣어놔도 부식됩니다. 여러분 식초는 뭐라 그럽니까?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음료수가 됐든 어떤 음식이 됐든 어떤 가공식품이 됐든 그게 몸에 나쁜 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으냐?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 탄산음료를 한 잔 더 먹어요. 그럼 뭐 완전히 똥배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짓이죠. 밥도 못 먹고 산에서 내려왔어. 예를 들면 뭐 몇 킬로를 걷고 너무너무 배도 고파 허기지는데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먹은 게 그게 나한테 무슨 혈당에 영향을 줄 것이며, 예, 뼈나 골밀도에 무슨 영향을 줘요. 그거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밥도 많이 먹으면 해롭다고요. 밥도.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아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전문 의사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 가족은 내가 못해요. 잠자는 거하고 얼굴 저기 다크서클 진해지고 글쎄 그 직장하고 안 맞는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으면 안 하는 거 좋죠. 얼굴이 상한다는 얘기는 나랑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직장은 다 나랑 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장은. 나한테 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내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월급 받는 돈 주는 사람한테 내가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뭐 말하든 말하나 마나예요. 그거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나랑 안 맞다. 맞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직장을 찾아보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맞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을 해야 돼요. 내일도 해보면 또 안 맞아요. 내일을 나 혼자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일을 또 다른 데가 월급 주는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거든요. 혼자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괴롭죠.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러니 내가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모낭염에는 세파계통의 항생제 쓰는 게 좋아요. 네. 무좀약, 발가락 사이가 짓무른다. 거의 무좀이에요. 파는 무좀약은 잘 안 들을 거예요. 네. 피부과 쌤한테 진단받고 바르는 약을 처방받으시면 되게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은 치료 잘 돼요. 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약 바르면 됩니다. 아토피가 군대에서 생기는 건 아니고 아토피는 유전병이에요. 외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리듬이 잘못돼서 그래요. 유전적으로 생기는 아토피가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잔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물속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병이 생겨요. 뭐 군대 생활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아토피는 없죠. 왜냐하면 타고난 병이기 때문에. 아토피 체질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 피부과 전문이라면 여드름 치료하는 약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약 처방 받으면 됩니다. 켈로이드는 트리암시도론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폐일 정도로 주사를 안 놓을 거니까요. 신경 쓸 거 없죠. 감염학이라고 특별히 뭐 감염학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감염은 모든 것에서 다 배우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대한 모든 감염은 다 배웁니다. 따로 학문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주위염에서 침물 반복되다. 구주위염에 시작해서 침물이 반복되고 마스크하고 별 상관없어요. 사이폴, 스테로이드, 미노신, 엘리델. 자, 이제 구주위염이 생기면서 주변에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구순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마스크하고는 별 영향 없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으로 치료할 게 구주위염, 여드름이고요. 그 전에 진물라고 하는 습진부터 먼저 치료하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바를 때 입 주위에 구순염이나 다른 그 지루성 피부염이 원인은 찾아봐야 돼요. 그 원인을 제거 안 하면 계속해서 습진은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고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이면 끝나요. 습진이 가라앉으면 그다음 구주위염 약을 쓰면 되죠. 저기 있는 약들을 순서만 맞추면 돼요. 스테로이드 일주일 쓰고요. 그다음 미노신 쓰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세파나 이소틴은 같이 병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저선 레이저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안전합니다. 감염병은 이제 더 이상 학문적인 재미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예. 아무런 학문적인 재미는 없어요. 근데 치료는 뭐 처방에서 환자 좋아지는 결과를 보면 그건 하지만 이미 너무나 이제 학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 알려져 있어서 예, 특별히 새로 배우는 재미는 별로 없어요. 눈꺼풀이 그래서 문제로 눈꺼풀이 가려운 게 병이에요. 예, 왜 가려운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눈 바깥쪽이 가려운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검염이죠. 대개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 동반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부과에서 치료해야 되고요. 눈 안쪽이 가려운데 눈 바깥이 가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결막에 염증이 있을 때는 안과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봐야죠. 그래서 반드시 안과 진료는 같이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니 신경외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정형외과 가셔야 되고 물을 자꾸 빼던데 무릎에 물이 생기면 네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무릎 이 뼈가 이렇게 있어서 이 사이에서 염증이 생겨서 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빼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 염증을 근본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어떤 주사제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지 그때마다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좀 더 원인에 대해서 잘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자꾸만 빼야 된다. 그러면 병원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죠. 중이 지 머리 못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문의생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죠. 의사가 뭐 없어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의사가 발에 채이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 찾아가는 게 훨씬 낫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호석 쌤의 주식에 대한 얘기, 특히 오늘은 AI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시대의 트렌드의 변화고요.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하잖아요.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몇 달 사이의 일이니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합니까? 그 변화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주 이렇게 유연하게 좀 바꿔가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가는 게 또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호수 쌤하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요. 몇 가지 재미있는 멘트가 있었어요. 휴먼 캐피탈이라는 개념. 젊은 사람은 휴먼 캐피탈이 많다.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정치란 게 그런 거다. 생긴 자산 가치, 어떤 유가증권이나 자산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의 형태가 정치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또 이제 늘 우리가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잘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